자, 대통령 선거 이 투표 후에 최종 당선인 발표는 언제쯤 나올까요? 자, 이 문제가 지금 벌써부터 큰 관심사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한국에서는 그렇죠. 왜 출구조사 끝나면 다 미리 해놓고 있다가 선거가 딱 끝나면 선거 투표가 끝나는 순간 바로 예상 승리 후보자 누구 이런 거 벌써 발표가 막 되고 그럽니다. 불과 투표 끝난 지 5분 10분도 안 돼서.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워낙 크고 넓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국처럼 투표가 끝나자마자 바로 예측 발표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면 한두 시간 정도 개표가 진행되면 과연 예상되는 승리 후보가 발표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인가? 일각에서는요, 4일, 5일 또는 일주일씩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연 최종 후보 당선자 발표가 언제 나올지 이게 벌써부터 관심사인데요. 또 약간의 우려 속에 그런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보겠는데요, 오늘. 대통령 선거를 거듭할수록 미국 언론의 그 특정 후보 승리 선언 시점이 최근 들어서 점점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이게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AP통신의 경우에 201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 2012년 선거일 당일 밤 11시 38분에, 그러니까 투표 끝나고 4-5시간 후에, 서너 시간 후에, 당일 밤 11시 38분에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때. 자, 이때만 하도 이제 몇 시간 후에 발표가 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4년 뒤였던 2016년도에는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승리를 선언한 시각이 그날을 넘겨서 다음날 새벽 2시 29분이었습니다. 몇 시간 더 늦어졌죠. 자, 그로부터 또 4년 뒤였던 2020년 바로 지난번 선거 때는 선거일 나흘이나 지나서 몇 시간이 아니라 나흘이나 지나서 11월 7일 오전 11시 26분이 돼서야 AP통신이 바이든 후보 승리 죄송합니다. 바이든 승리 후보라네. 바이든 후보 승리 라고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며칠이 지나서. 자,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의 그 당선 확실시라는 보도는 그렇다면 언제쯤 가능할지 이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늦을까요? 그러면은 4일, 5일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일각에서는요, 지난 2020년 때보다도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3, 4일 걸렸는데 더 걸린다는 얘기죠. 4, 5일 이상. 승패를 가를 7개 주요 경합주의 판세가 또 지금 워낙 또 초박빙인데다가 우편투표, 사전투표 등등등 이 개표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또 대부분의 주는요, 사전투표 중에 하나인 그 우편투표를 접수되는 대로 개표를 한 뒤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원 날 투표 종료 딱 나오면 그 이후에 미리 이제 집계됐던 거 있으니까 그 결과를 좀 미리 발표합니다. 그러면 대충의 그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미 전국의 모든 주가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7개 경합주 중에 펜실베니아주와 위스콘신주만 또 개표 방식이 다릅니다. 이들 주는요, 선거일 아침 7시까지 수백만 표에 달하는 그 우편투표를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미리 개표해서 준비해 놓는 게 아닙니다. 선거일 당일까지는 못 열고 당일에만 열 수 있습니다. 자, 우편투표 결과를 합산하는데 그래서 추가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끝났다 하더라도 또 특정 몇 개 주가 아직 안 끝나고 며칠 더 걸릴 것 같고, 그런데 그 특정 몇 개 주가 또 마침 경합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합주는 이 승패를 끝까지 봐야지 모릅니다. 경합주의 승패에 따라서 전체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때문에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펜실베니아에서의 승자를 가리는데 선거 4일 후에나 가능했었다라는 게 지금도 큰 관심거리입니다. 지금도 이번 선거는 뭐라 그래요? 펜실베니아 먹는 사람이 백악관 먹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펜실베니아가 지난 4년 전 선거 때는 3일, 4일 후에나, 나흘 후에나 이 개표 완료가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 물리적으로 개표가 완료되는 데에 나흘 또는 길면 최악의 경우 열흘 정도 추가로 더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 경합주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월 5일 날 투표가 끝나고 개표를 시작했는데도 빠르면 3, 4일, 늦어도 늦으면 일주일, 열흘씩이나 최종 승리 후보 당선인 발표가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바다주는요, 선거 당일인 11월 5일 그 우체국 소인이 꽝 찍혀 있다면 선거일이 지난 후에 도착하는 것도 다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선거일 이후 뭐 1년 뒤에 도착하는 거 이런 건 아니고요. 11월 5일 기준으로 나흘 후에 도착하는 것까지도 딱 보니까 나흘 후에 도착했는데 11월 5일 그 우표 도장이 찍혀 있다면 그것까지 인정. 그러니까 뭐예요? 나흘 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네바다주는. 당연히. 그리고 나서 개표가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각 주마다 이런 게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주마다 다른 것을 다 기다리고 합치고 하려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조지아주 볼까요? 조지아주에 사신 분들 많으시죠? 조지아주는요, 이 군인 유권자의 우편 투표에 한해서만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거일 플러스 3일이라는 그 예외가 있습니다. 군인들한테만 지금 뭐 해외에 파병됐다거나 또는 군인이어서 뭐 다른 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주거지는 이제 조지아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지아주 유권자인데 이런 경우에는 뭐냐? 군인이다? 그러면 그들에게만 그 혜택이 있는데 뭐냐? 선거일 플러스 3일.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11월 5일 도장만 찍혀 있다면 그로부터 사흘 후까지 그 사흘 안에만 도착하면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11월 5일부터 사흘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지아주는. 자, 이번 선거에서 또 2만 1,000명의 우편 투표가 또 이 조지아주에서 이 범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 이게 2만 1,000명이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 2만 1,000명이 조지아주의 또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정말 사흘까지 안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지아주 역시 마찬가지로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뭐 승리 후보가 예측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실수를 범하니까. 자, 여론조사처럼 초박빙으로 개표 결과가 나온다면 최종 공식 개표까지 끝까지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대선 때 언론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의 승자를 선언하는데 며칠이나 걸렸냐? 그때 2020년 4년 전에 열흘 걸렸습니다. 열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만은 열흘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뭐 물론 확률이 그리 높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또 이번에 걱정되는 것은 뭐냐? 이 재검표 가능성입니다. 만일 또 뭐 재검표까지 얘기가 나와서 실제로 그게 이루어진다면 열흘? 아니요. 훨씬 더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최종 승자 발표하기까지.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니아주의 경우에 승자와 패자의 득표 차이가 0.5%포인트 이내일 경우에 자동으로 펜실베니아주는 전체 재검표가 실시되는 게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주에서는 뭐 3일, 4일 뭐 걸려서 기다렸다 하여간에 다 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승자, 패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0.5%포인트 그 안에 그것보다 적은 그 박빙으로 이제 승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맨데토리,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재검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 한참 가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얼마나 더 걸리느냐? 그런 재검표 결과는요, 11월 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정확하게는 11월 26일까지 펜실베니아 주 국무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최종 결과는 11월 27일에 발표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찌 보면 이제 가장 늦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월 5일 선거는 있지만 투표가 끝나고 한국처럼 뭐 곧바로 뭐 출구조사 발표, 당선 우세, 뭐 당선 뭐 확실시, 이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뭐 몇 시간 만에 나올 수는 없고요. 뭐 전국적인 어떤 그 판세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워낙 경합주나 이 각 주마다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했을 것 같다라는 걸 발표하기까지는 적어도 며칠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나 하는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 남짓 남았죠. 이런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의 초박빙 대결이 계속되면서 실제 대선 결과가 그렇게 박빙의 승부로 나오게 될지, 아니면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좀 더 큰 차이로, 그렇게 생각만큼 박빙이 아닌 생각보다는 큰 차이로 이렇게 승부가 갈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 두 번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출마했던 지난 2016년에는요, 경합주 선거 예측이 틀리면서 이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승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경합주 지역의 예상이 그때 막 틀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대선이었던 지난 2020년의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가 예측이 됐고 또 결과적으로 승리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격차에 있어서 문제였습니다. 그 격차는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크게 줄어든 초박빙의 승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전, 8년 전 그때 여러 가지 그런 예상이 많이 틀렸던 그런 전력 때문에 지금 뭐 초박빙이다라는 현재 판세를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뭐 2개 케이스만 갖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좀 더 케이스의 범위를 넓혀 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선거 전에 그 여론조사에서 좀 생각보다는 뭐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때는 몰랐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때 여론조사에서 오바마에 대한 그 평가가 상당히 과소평가됐던 것으로 뒤늦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거 분석 사이트의 현재 그 전국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해리스 부통령, 이건 뭐 전국 평균입니다. 평균. 해리스 48.1%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한 1.4%포인트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요, 뭐 실제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실제로 대선의 그 어떤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7개 경합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7개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개 주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 선거 분석 사이트가 여론조사와 경제 및 인구 통계 등등등을 활용해서 이 1000번의 시뮬레이션을 가상 이 선거를 돌려봤는데 무려 1000번을 돌려봤습니다. 그런 결과 545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는 걸로 나왔고요. 452번 해리스 부통령이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3번은 무승부가 나왔고.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지금 뭐 전국 평균 뭐 1.4%가 해리스가 우세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이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게 나온 겁니다. 자, 이 선거 분석 사이트는 두 후보의 승리 확률이 뭐 비슷하긴 하지만 여하튼 여론조사에서의 그 박빙 대결이 꼭 이 대선 결과에 역시 똑같이 박빙 대결로 나타날 것이다. 결과가 어떤 승자 패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박빙으로 딱 나올 것이라는 것은 보장이 없다. 그런 의미는 없다, 어디에도. 그러면서 생각보다 격차가 많은 상태로 승자와 패자가 갈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의 여론조사 수치와 실제 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일부 경합주의 경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왜? 샤이 트럼프. 지난번에는 샤이 트럼프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번에는 뭐 그렇진 않다. 그 당시 샤이 트럼프가 뭐예요? 나는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도 막 트럼프가 막말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트럼프 지지한다라고 평소에 말하기가 조금 뻘쭘하니까 아이 모르겠어. 뭐 봐야지 뭐 그때까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트럼프 지지를 말하지 않았던 소위 샤이 트럼프가 있었는데 막상 투표일 당일에 가선 트럼프를 찍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이번에도 어느 정도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저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여론조사의 숫자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라는 의견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여론조사 맨날 들여다보고 어찌 보면 필요 없는, 쓸데없는 짓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1988년 이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단위 여론조사의 경우에 평균 2.3%포인트 오차가 있었고요. 또 7개의 경합주에서는 평균 3.1%포인트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뭐 오차가 지금 뭐 3%씩 이렇게 있는데 뭐 1.4% 우위 이런 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시뮬레이션 1000번 돌려본 것처럼 뭐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건 인풋 넣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돌립니다. 또 약간의 샤이 트럼프가 있을 걸 감안해서 그것도 약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집어넣고 돌려보면 오히려 1000번 가운데 500번 이상이 트럼프의 승리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게 뭐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선거 일주일 남겨놓고 있는 지금 현재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돈 뿌리고 있죠. 하루에 100만 불씩 뿌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 거액의 상금을 내건 그 문제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네요. 이 대선의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의 그 필라델피아 시에서 시 지방 검찰이 상금 지급을 중단하라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이 정치자금 모금 단체와 또 머스크를 이 두 군데를, 그러니까 개인과 기관을 상대로 상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경합주 유권자를 추첨을 해서 이 $100만, 하루에 $100만 이렇게 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문제, 이게 불법 복권과 같다, 불법 복권에 해당한다 라면서 펜실베니아주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주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적으로 승부를 가를 최대 격전지다. 펜실베니아를 먹는 사람이 백악관을 먹는다. 뭐 이런 데인데, 그 펜실베니아 주의 최대 도시인 필라델피아시에서 이런 소송을 걸은 겁니다. 자, 펜실베니아 주 전체는 뭐 지금 최대 경합주, 소위 말해서 이제 격전지, 경합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펜실베니아 주에서 최대 도시인 필라델피아 시만 딱 놓고 보면 또 요 필라델피아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그 필라델피아 시가, 그 시 지방 검찰이, 시 검찰이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선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어떻게 조치가 취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선거가 끝난 후에 문제가 분명히 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경합주에서 이 보수층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서 헌법 1조, 표현의 자유와 헌법 2조, 총기 소지 권리 보장을 지지하는 그 청원서를 만들어 놓고 그 청원서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100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까지 9명인가요 줬어요. 그러면 $900만 나간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약간 위법 소지가 있어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청원에 서명을 할 자격에 한계를 뒀는데, 애리조나주, 미시간주, 조지아주,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딱 요 경합주로 칭해지는 이 7개 주 지역의 유권자들만 여기에 이제 서명을 하고 또 이제 추첨에 당첨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만 준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불공정한 그런 행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서 연방 법무부도요, 이 일론 머스크한테 위법 소지가 있다라면서 경고했는데, 이번에 이제 필라델피아 시에서 이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 문제가 선거 이후에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리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코 많이 가시죠? 코스코에서는 그래도 웬만하면 리콜 사태가 많이 없는데, 이번에 코스코에서 리콜이 있습니다. 코스코에서 판매되어 온 그 훈제 연어, 스모크드 살몬, 훈제 연어와 닭고기, 그리고 냉동 와플 등 제품들도 이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 때문에 대량 리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맥도날드에서 또 문제가 됐잖아요.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그 맥도날드의 그 이콜라이 감염 사례는 75건으로 감염 사례가 지금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이 감염의 이유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식품 공장에서 납품한 생양파 였던 것으로 나타나서 이 남가주의 한인들도 이 관련 식품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이 공장이 남가주에 있다고 남가주에만 공급된 건 아니에요. 미 전국으로 그 양파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에 계신 분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그 맥도날드가 이제 그런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뭐 사망자까지 나온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코스코가 리콜을 한다 그래서 지금 더 걱정입니다. 자, 코스코가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서 훈제 연어와 닭고기가 들어간 즉석식품, 또 냉동 와플 리콜 조치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스코에 따르면 훈제 연어의 경우에는 지난 9일과 13일 그 사이에 구매한 건데, 이 커클랜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커클랜드 브랜드가 뭐예요? 코스코가 자사 브랜드잖아요. 코스코가 그 본사가 있는 곳이 그 시애틀 인근 커클랜드 시라는 곳에 이 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 이름을 따서 커클랜드가 자기네 브랜드로 제품을 만들면 다 커클랜드 브랜드 붙여놓습니다. 뭐 화장지도 그렇고 마다. 자, 코스코 자체 브랜드인 커클랜드 시그니처 스모크드 살몬, 요거 이제 리콜됐다라는 걸 유념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 코스코 닭고기,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달하고 지난달 9월과 10월 2달간에 걸쳐서 판매된 겁니다. 라나 치킨 트러플 까르보나라라는 치킨입니다. 또 뭐 이미 근데 코스코 가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냉동 와플도 지금 미콜됐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요, 그 맥도날드 쿼터 파운드 햄버거 이제 지난번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이콜라이 감염 사태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CDC에 따르면 현재 맥도날드 쿼터 파운드 햄버거를 섭취한 사람 가운데 그 이콜라이 감염으로 인해서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무려 13개 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이제 뭐 콜로라도 주라고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13개 주에서 감염자가 발생했고요. 감염자는 모두 75명, 그리고 이 가운데 22명이 중증으로 병원에 입원했고요. 1명은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또 참고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상황을 지금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 약 10,000명을 파견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깝게 이동을 마쳤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요. 자, 국방부는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 동부 지역에 약 10,000명을 파견했으며 그들이 앞으로 수주간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가까운 접경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격전지에서 다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미국 정부는 지난주 북한군의 파견 규모를 3,000명 정도로 추정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약 10,000명 정도로 추산된다라고 이 숫자를 확실하게 상향 조정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국방부로도 이 북한군 병력 중에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마쳤다라고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한편 미국의 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북한 군인이 전장에 직접 투입된다면 전투병력으로서 합법적 공격 대상으로 우리는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경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북한 군인의 활용은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안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그 전투에 투입될 경우에 우크라이나가 그들을 향해서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미국 정부는 절대로 어떤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과 똑같이 취급해서 뭐 맞대응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격전지를 향한 그 포격에 사용된 포탄, 그러니까 앞서는 이제 북한군 얘기였는데 이보다는 북한 무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이제 포탄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포탄을 막 쏘잖아요. 그 격전지 지역에서 사용된 그 포탄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는 북한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그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주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우크라이나의 군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러시아가 발사한 각종 포탄 가운데 한 60%가 북한산 포탄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대요. 그 러시아 쪽에서 북한산 포탄의 품질이 너무 낮아서 표적에 제대로 맞지 않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또는 표적 근처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제때 폭발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때로는 우크라이나 군이 웃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떨어졌지만 터지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까지 북한이 그 낮은 항을 통해서 러시아로 반출한 컨테이너가 위성으로 다 분석을 해보니까 한 2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북한 낮은 항에서 러시아로 간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이 컨테이너 2만 개.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 2만 개의 포탄을 가득 실으면 그러면은 포탄이 몇 개나 되느냐라는 것을 컨테이너 한 개에 몇 개 곱하기 2만 개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 컨테이너 2만 개라는 것은 대략 한 950만 발 정도의 포탄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실어 날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북한이 이 러시아의 군사 무기 지원, 거기다가 군사 병력 지원까지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포탄 950만, 거의 1,000만 발을 가까운 포탄을 러시아에 주었으니 북한도 그 전쟁의 일정 부분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분. 그 일정 부분의 지분을 북한이 나중에 러시아에게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는 거죠.
뭐 우리가 대충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뭐 최첨단 ICBM 미사일 기술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위성 기술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 분명히 그 지분을 요구할 겁니다. 그 지분이 지금 무기 지원, 병력 지원까지 가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그 파견된 뭐 10,000명이라고 치자고요. 국방부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10,000명의 북한군이 파견돼서 전투 지역에서 싸우는데 그 중에서 한 1,000명 정도 북한군이 아마 희생을 당했다, 사망했다. 뭐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면 그로 인해서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북한과 러시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혈맹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북한군이 거기 가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혈맹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혈맹 관계가 되어버렸을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정말 끔찍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 다음 주에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Daylight Saving Time, 일명 썸머타임이라고 하죠. 썸머타임이 오는 일요일 새벽에 해제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는 일요일인 11월 3일, 다음 돌아오는 11월 3일 새벽 2시를 새벽 1시로 시계를 이제 거꾸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새벽 2시를 새벽 1시로. 어찌 보면 잠을 1시간 더 잘 수 있는 거죠. 자, 스마트폰 같은 것은 뭐 자동으로 시간이 바뀌니까 걱정할 거 없고요. 일반적인 시계는 다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썸머타임은 그런데 50개 주 중에서 딱 2개 주는 안 하죠. 하와이주가 안 하고 바로 이 캘리포니아 옆에 있는 애리조나주. 이 두 주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8개 주가 이제 매년 하는데 매년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해서 11월 첫째 일요일에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한 후에 이제 LA와 한국의 시차, 뭐 동부는 그렇다 치고 LA와 한국의 시차는 현재 16시간 한국이 빠른데 이제 썸머타임이 끝나면 한국이 17시간 빠른 것으로 시차가 그렇게 차이가 나고 뭐 동부는 그거보다 3시간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썸머타임은요,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 뭐 일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에너지를 절약한다라는 뭐 그런 취지로 도입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매년 뭐 이렇게 실시했다, 해제했다, 2차례 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렇게 달라진 시차 때문에 오히려 어떤 노동적인 면에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라는 지적도 있고 과연 에너지 세이빙을 제대로 이게 되는 것이냐라는 의문도 있고 그래서 사실 썸머타임을 그만하자라는 의견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제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LA 지역의 그 소식을 하나만 좀 전해드릴게요. 뭐 딴 쪽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미 전국에서 가장 큰 한인 커뮤니티가 이제 LA이기 때문에 이 소식 그냥 참고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제37대 LA 한인회장 선거가 있게 되는데 아마도 무투표로 치루어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단독 후보이기 때문에 후보자 서류 배부 기간 동안에 이 등록 서류를 받아간 사람은 로버트 안, 현재 한인회 이사입니다. 로버트 안 이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LA 한인회 선관위는 제37대 LA 한인회장 선거 후보 등록 서류를 받아간 사람은 로버트 안 이사 단 한 명뿐이고 지금까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보면 단독 후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 로버트 안 이사가 정식 단독 후보, 그러니까 정식 단독 후보가 지금 돼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는 현재는 뭐 예비 단독 후보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남은 절차를 그가 따라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이 이제 11월 6일인데요. 그때까지 후보 등록의 제반 서류 29개입니다. 이게 적지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주소지, 그 다음에 뭐 유틸리티 빌도 갖다 내야 돼요. 왜? 내가 LA 카운티에 사는지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10몇 년 전에 어떤 분은 오렌지 카운티에 사시는 분인데 오렌지 카운티에 뭐 3, 40년 사신 분인데 LA 한인회장 하고 싶으셔가지고 이 선거 있기 얼마 전에 LA에 뭐 조그만 아파트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주소지를 만든 거죠.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전기세, 물세 이렇게 내면서 유틸리티 비를 이제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걸 제출하고 그래서 결국은 LA에서 한인회장 하고 다시 내려가신 분도 계세요. 네. 여하튼 29개 종류에 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제출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다면 서류 보완 기간을 이틀 주는데 11월 8일까지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로버트 안 이사는 문제가 없을 경우에 선관위 정관에 따라서 단독 후보로 이제 투표 없이 제37대 LA 한인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한 그 로버트 안 이사는 어떤 사람이냐? 지금 이제 37대 한인회장을 뽑는 건데요. 그로부터 5번 전인 32대 LA 한인회장. 그러니까 한 10년 전, 아니, 그렇죠. 한 10년 전 되죠. 한 8년 전입니다. 한 8년 전에 이미 그때 한인회장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제임스 안. 지금 현재 한인회장의 이름도 제임스 안인데 동명이인입니다. 한 8년, 9년 전에 한인회장 하시던 분은 제임스 안이라고 이제 요분은 좀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이고 지금 제임스 안은 아주 젊은 사람이고요. 자, 32대 LA 한인 회장을 역임했던 제임스 안 전 회장의 아들이 로버트 안입니다. 이제 아버지도 한인 회장했고 한 8년 만에 아들도 한인 회장을 지금 하겠다라고 나선 것인데 그 로버트 안 한인 회장 지금은 한인회 이사죠. 이 사람은 뭐 변호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요. 또 LA시 커미셔너로 활동한 바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요. 정년 퇴임을 앞둔 국립대학교의 한 교수가 대통령 이름으로 주는 정부 훈장을 거부한 일이 있어서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통령 훈장을 주겠다는데 싫대? 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국립인천대학교에 따르면 김철홍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내년 2월만 나는 정년 퇴직한다. 그래서 본인은 소속기관인 인천대학교로부터 정부 포상 후보자라는 내용을 안내받았지만 나는 포상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받겠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향후 어떠한 이의도 나는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교수도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인데 개근상과 같은 그런 근정훈장, 이제 이분이 받는 훈장이 근정훈장이에요. 뭐냐면은 교수 생활을 하는 30몇 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교수 생활을 충실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근정훈장을 받는 일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니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무슨 훈장을 받은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먼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가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너무 달라서 그가 주는 훈장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일부 언론사에 이제 뭐 글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제목이 이겁니다. 이 훈장 자녀나 가지게 라는 제목의 그 글을 통해서 윤 대통령을 좀 비판하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는 무릇 훈장이나 포상을 할 때는 받는 사람도 당연히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주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된 훈장은 받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죠. 훈장을 받을 자격이 됐을 때 그 훈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만 또 그 훈장을 안 받을 권리도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샘플 케이스입니다. 모든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할 권리도 있지만 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나 나름대로의 권리도 있듯이 모든 것이 다 그런 이렇게 할 권리도 있고 또 하지 않을 나의 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사랑하지 않을 권리보다는요. 사랑할 권리를 더 많이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